11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후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만 이어달리기를 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검사 인사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임지에서만 연이어 근무하는 이른바 서울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검사 인사 규정은 먼저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근무지에서 3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청에서 근무하고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지방청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원칙상 경양 교류의 예외로 취급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와 대검도 이른바 재경천 근무로 간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법무부와 대검 근무 자체도 까다로워집니다. 검찰 내 승진 코스 중 하나로 여겨졌던 법무부나 대검 근무는 업무 특성상 일선 검찰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경력 9년 차부터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평검사의 법무부, 대검 근무나 외부기관 파견은 업무 연속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됩니다.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 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해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에 보임토록 했습니다. 나아가 지방청에서 보직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에 한하여 서울중앙지검 보직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청 근무나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요약하면 인사를 통한 검사 줄세우기 관행을 뿌리 뽑아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됩니다. 남성 검사도 여성 검사와 마찬가지로 육아 목적으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경우 최대 8년까지 같은 고등검찰청 소속의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장기 근속제도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사 인사규정 법제화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새로운 인사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6월 헌재에 해당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제기한 위헌 심판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지난 6월 각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헌법 소원 절차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외교부는 일본에서 화해치유재단 기금 출연금 명목으로 10억 엔을 받기로 하고 이후 국제사회 등에서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이른바 불가역적 협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측은 10억 엔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굴욕적 협상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지난 2016년 3월 위헌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위헌 심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 자체가 못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관계자는 답변서는 2015년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각하라는 것은
내용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은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뭐 옹호 논리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헌법 소원의 기본 요건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법리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2015년 합의가 구속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2015 합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외교부가 구속력을 인정한다라는 거고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권력의 행사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굴욕적 협상의 당사자로 비판받아온 외교부가 이제 다시 위헌 심판 대상이 못 된다는 의견을 굳이 헌재에 밝힐 필요가 있냐는 지적입니다. 재협상이나 이런 이제 그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제 합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정부 스스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나 마찬가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왜 위안부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나서지 못하는 말 못할 다른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로인사이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윤필용 사건과 국가폭력 배상 시효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윤필용 사건이 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신 체제가 시작된 1973년 당시 네.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이 이후라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해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네.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군부의 윤필용 라인이 무더기 처벌받은 사건이 윤필용 사건인데요. 네. 윤필용 당시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를 하다가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는데요. 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군인 10명이 구속 기소되고 30명 이상이 군복을 벗었습니다. 네. 뭐 오늘 관련 재판 선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 재판인가요? 네, 당시 제772포대장으로 근무하다가 네.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당한 박정기 전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올해 83세 박정기 전 중령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구타와 협박에 의한 강제 전역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줘 전역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에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전역 처분이 무효라는 네.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박 전 중령은 국방부로부터 정상적인 군 복무를 했을 경우에 밀린 급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따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같은 거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네, 만약에 이와 별도로 네. 박 전 중령이 국가의 가혹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최근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을 당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최근에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수사관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고문과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네.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는 1973년에 있었는데 소송은 올해 3월에야 제기했다며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 네.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이제 네. 유효합니다. 아니 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당한 폭력을 군사정권 시절 소송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법원이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네.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네.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승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일반적인 세계적인 학설의 기본 원칙이에요. 박정기 씨처럼 이게 이제 자기가 처분이 이게 무효다. 그러면 이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 확정되면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국가폭력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법원이 좀 소멸시효를 전향적으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이대 목동병원에서 오늘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사들을 제외한 직종의 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이후 1년, 이대 목동병원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아직도 모르겠냐? 이대 목동병원 직원들이 본인들이 소속된 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하루 사이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초유의 의료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한 병의 주사제를 여러 신생아에 나눠 맞히는 이른바 분주 관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이대 목동병원은 1993년 8월 개원 이후 25년간 이런 분주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중환자실 실장 조모 교수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이대 목동병원 측은 대대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병원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강화 및 시스템 혁신, 조직 개편, 감염 관리 교육 및 연구 강화 등의 대책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청결구역, 오염구역, 격리시설 부족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 어떤 시설도 보완되지 못하고 개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의령이 발표한 환자 안전 대책은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아가 병원 측이 비용 절감을 위한 병원 근무 인력 외주화로 환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 인력을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 전환 계획을 가진 의료원이 어떻게 환자 안전과 나눔 그리고 섬김, 사랑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내년 2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새 병원 개원이 임박한 만큼 종합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포함한 실질적인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위험한 병원, 가고 싶지 않은 병원으로 전락했다는 게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대 목동병원 경영진은 내년 2월 마곡 지역에 이대 서울병원을 새로 개원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수사해온 경찰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 고발,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저녁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네. 사건을 조작하고 직권남용한 경찰을 고발하겠다, 네.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형님이 그 뒤에 뭐 폭언, 협박, 소란행위, 백화점 침입, 뭐 어머니에 대한 뭐 협박 네. 이런 것 등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보호 의무자들이 결국 강제 입원시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 표현에 의하더라도 성남시와 보건소가 센터에 진단 신청을 촉구 독려했다고 하는데 뭐 가족들이 아니라 뭐 성남시가 이런 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때 당시 이제 그 정신복지법, 네.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법 이름이 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네. 않은데 강제 입원 또는 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에는 이제 본인이 신청해서 입원하는 것, 네. 자의에 의한 입원이 있고 본인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게 있고요. 네. 보호 의무자가 입원을 시키는 게 네. 있습니다. 일종의 세 번째가 강제 입원인데 요거 외에 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신질환자가 무슨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강제 입원을 추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요 방법에 의한 강제 입원을 추진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네. 뭐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 기소 의견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좀 무리한 건가요? 기소 의견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네. 지사의 해명에 의한 뒤에 보호 의무자가 직접 입원을 했고 본인은 중단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의는 네. 강제 입원이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다시 2주간 네. 데려다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강제 입원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 2주간 보기 위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대면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는 네. 2단계에서 본인은 중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사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직권남용을 수사를 받는 사람이 고발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가끔 있는 건 일인가요? 어떤 거요? 뭐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 네. 흔한 일도 아닙니다. 고발을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네. 글쎄요, 아직 검찰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검찰 판단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봐서 고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이렇게 고발하시는 것 뭐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 방어와 관련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 수단도 선택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아무튼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 같은데 좀 뭐 법적으로 좀 빨리 클리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교정기관 36개월 대체 복무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고 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에서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29일 60세인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 변론을 엽니다. 대법원 판결이 29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